우리는 거의 매일 현실이 아닌 사이버 세계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 진행되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진 오늘에 우리는 사이버 세상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이버 범죄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저자는 사이버 범죄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경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심코 클릭한 링크 하나, 고작 몇 분의 로그인이 무방비 범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며 범죄자가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순식간에 내 방한 컴퓨터까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함을 악용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눈을 감자님들. 라디오 DJ 윤소연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사이버 금융범죄 전문 상담원 박민지님을 모셔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원 박민지입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눈을 감자님들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이버범죄 피해 구제기관에서 실제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자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신고 접수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사연이 2개가 도착을 했는데요. 사이버 금융범죄에 당했던 실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퇴근 원해요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여름 옷이 필요해서 여느 때처럼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옷을 고르고 인터넷 뱅킹 결제창에서 뱅킹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 사이트로 연결돼서 보안코드랑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크 아이디를 입력하라길래 의심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했어요. 그런데 결제 오류가 떠서 결국 포기하고 잠이 들었죠.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 웬 결제 알림이 와 있었어요. 제 계좌에서 3번에 걸쳐 257만 원이 이체된 겁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신속히 경찰서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 조사 후 나중에서야 제 PC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클릭했던 것이 문제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죠. 다행히 이 돈은 일상적으로 쓰는 계좌여서 많은 돈이 있진 않았는데 타 은행으로 접속했으면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기수법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사연자님 전혀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 많이 황당하셨겠어요. 잘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것도 피싱 사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 중 하나인 파밍 수법이고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피해액의 평균 금액인데 다른 사건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 금액이라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전히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요.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사이버 금융범죄 중 보이스피싱은 많이 익숙한 범죄일 것 같은데 파밍은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사기 기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서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사연자님이 같이 보내주신 가짜 사이트와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인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짜인지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가요? 최근 금융회사는 접속 주소 상단에 금융회사의 마크를 삽입하거나 정상 사이트 접속 시 브라우저 창을 녹색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파밍 사이트와의 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들은 파밍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진짜 사이트인데 사이트 자체 디자인이나 URL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은행들이 파밍 사이트와의 구분을 위해 녹색 주소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찰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파밍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밍캅은 악성 코드가 감염시킨 윈도우의 호스트 파일을 제거해서 정상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데요. 경찰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파밍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도 당장 설치해야겠네요. 하지만 점점 진화되는 사기 수법에 파밍카 프로그램이 파밍 기법을 전부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나 이메일은 악성 코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합니다. 아까 사연에서는 어떤 이메일이었죠? 네,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였죠. 가짜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는 일반적인 명세서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다른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메일 주소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른 예방법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보안카드 코드표 전부를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카드 코드표 전부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가짜 은행 사이트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무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는 이용은 자제하시고 잘 알지 못하는 파일은 실행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OTP 생성기나 보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나 이메일에 금융정보 저장은 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거액의 돈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예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특히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신중해야겠습니다. 이제 예방법은 잘 알았는데 전문가님, 사기를 막상 당하면 사연자분처럼 당시에 엄청 당황해서 잘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처법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연자분처럼 먼저 사기범 계좌로의 이체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우선 해야겠죠. 그리고 계좌 이체 확인서, 접속 로그 자료 등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감염된 PC를 치료하고 피싱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창구로 즉시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밍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각종 프로그램과 보안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보안의식을 가지고 예방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청취자분들 모두 오늘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닉네임 파릇파릇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모고등학교에서 파릇파릇한 1학년을 보내던 중 일주일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의 굿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리입금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굿즈 구입에 부족했던 2만 원 정도만 빌리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개인정보 몇 개를 통해 신원 확인만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저는 그때 저의 행동이 불러일으킬 나비 효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분명 제가 빌린 금액은 2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수고비 5만 원이 추가되었으므로 7만 원을 저보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제가 기입했던 개인정보로 저를 협박하면서 기한 내에 7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했어요. 협박이 무서웠던 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겨우 7만 원을 모아 입금했습니다. 저희 반 반장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사기일지도 모른다며 경찰에 신고해 보더라고 한 후에야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억울해요. 요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정말 직접 사연으로 들으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 이러한 경우도 최근 유행하고 있다는 청소년 사이버 금융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청소년을 주 타겟층으로 최근 대리입금 광고를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델립이라고 불리는 대리입금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을 유인해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대출하는 불법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돈을 빌리게 되는 이유는 게임 아이템 구입, 아이돌 굿즈 구입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수수료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라는 말을 사용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고 단속도 회피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대리 입금업자는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기도 하는 명백한 사이버 금융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해당 범죄를 통해 얻는 이자는 최소 20%, 최대 50%로 환산하면 연 이자율이 100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록 피해 금액은 타 금융범죄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주 피해자층이 청소년이라는 점과 고금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범죄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해당 범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대리입금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 폭행,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피해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님의 개인정보까지 기입된 경우 심각한 수준의 피해 금액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는 범죄 확장 가능성에 있어 아주 위험한 성질을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르파르님의 사연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러한 대리입금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해당 대리입금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그 실황에 비해 신고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얼마나 해당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지가 부족한지 알 수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 금액이 타 사이버 금융범죄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엄연한 사이버 금융범죄와 2차 범죄 위험까지 있어 경계해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먼저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오는 대리입금 관련 연락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다 하더라도 연락 측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경찰 혹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뿐 아니라 인터넷상 어디에서든 자신의 개인정보는 함부로 작성하지 않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민지님 덕분에 저희 라디오 청취자분들의 사이버 금융 생활에 있어 소중한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모두를 대표하여 사이버 금융범죄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신 사이버 금융범죄 전문 상담원 박민지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이버 금융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